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 곳곳에서 전례 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평온한 일상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계시는지요?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경제 원칙은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금리 역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섭리이자 당연한 질서라고 배워왔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 돈을 빌리는 갑인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이 물리법칙처럼 정교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에서는 이런 만고의 진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돈을 풀어도 오히려 이자가 치솟는 기괴하고도 섬뜩한 역설적 상황이 매일같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단순히 수치 몇 개가 변동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국 경제의 수면 아래에서 도대체 어떤 위험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해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담보부 채권 매입부터 국고채 직접 인수까지 동원하며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불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 헬기를 총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는 긴박한 형국인데, 문제는 그 물이 오히려 불길을 더 키우는 인화 물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권에 머물던 10년 만기 국가 발행 채권의 수익률이 연일 고점을 돌파하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금융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핵심 부품이 심각하게 마모되어 외부에서 아무리 기름을 쳐도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이중한 조난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통화당국은 이런 역효과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식밖에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며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속사정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는 답변은 명확한데,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금융, 즉 PF 시장의 연쇄적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부실 위험이 감지되는 사업장의 부채 규모가 대략 2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시한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그 파편은 단순히 건설사 몇 곳에 그치지 않거든요. 이곳에 자금을 빌려준 제 이금융권부터 대형 시중은행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정책 결정자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일시적으로 통증만 가라앉히는 마약성 진통제일 뿐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근본적인 수술은 결코 아니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아프지 않게 항상 바닥에 푹신한 매트를 깔아준다면 그 아이가 과연 장애물을 조심하며 걷는 법을 배우겠느냐는 뼈아픈 지적을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보호막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위험한 투자를 해도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어 도덕적 해이라는 독버섯을 키우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좀비 기업들이 정부의 자금 수혈로 연명하며 전체 시스템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사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죠. 눈치 빠른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푸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기는커녕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간파해버렸답니다.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중앙은행이 저렇게까지 비상수단을 동원할까라는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우리 국채를 들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자가 치솟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이 훨씬 더 무거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를 이토록 허약한 체질로 만든 결정적인 실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 시작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렸던 둔촌동 올림픽 파크레온 구제 사건을 꼽으며 그때가 골든타임을 놓친 시발점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공사비 문제로 멈춰섰던 12,000세대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시장의 원리대로 정리되지 않고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회생했던 일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본주의의 생리는 실패한 투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치는 것인데, 우리는 시스템 붕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그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렸죠. 덩치가 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금융사들은 앞다투어 무분별한 대출 경쟁에 뛰어들었고, 부실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에서 3년 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가 이제는 온몸으로 전이된 거대한 종양이 되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부동산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 경제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계의 빚과 건설 금융을 모두 합치면 전체 민간 신용의 55%가량이 부동산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수치거든요. 배가 침몰할까봐 구멍난 엔진을 계속 고쳐가며 항해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 전체가 기름때로 오염되어 동력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정치권 역시 표심을 의식해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보장받기 어렵고 시장의 왜곡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이죠.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원칙 없는 지원금이 투입될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고갈되고, 결국 그 대가는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형태로 평범한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과거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도 우리와 비슷한 혹은 더 처참한 금융붕괴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아주 단호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부실 자산을 따로 분리해 정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장부가액이 아닌 철저히 시장 가치에 따라 환부를 도려내는 과감한 수술을 집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의 통증은 비명지를 만큼 고통스러웠겠지만, 부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빠르게 정리했기에 3에서 4년 만에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특정 국가의 사례를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숨기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교훈만큼은 새겨야 하죠. 지금처럼 미봉책으로 시간만 끄는 방식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을 무겁게 할 뿐 아니라 더 큰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신만의 경제 나침반을 가슴속에 품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을 운전할 때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하듯 우리 경제의 위기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매일같이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장기 국채 금리인데, 만약 이 수치가 4.3% 벽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대내외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돈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 1,510원을 위협하며 요동친다면 이는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엑소더스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4,120억 달러 밑으로 급감하는지도 살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실탄이 떨어져 간다는 뜻이니까요.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 또한 중요한데, 전체 평균이라는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취약한 곳의 수치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들의 연체율이 13%를 넘나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는 내부의 폭탄이 이미 폭발 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비상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대량으로 매도하며 시장을 떠나는 흐름이 포착된다면 그들은 말보다 앞선 행동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는 순간이 온다면 그동안의 투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현금을 확보하며 가장 보수적인 태도로 자산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자본 비율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각자 도생의 준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혹한 파괴의 칼날로 다가오지만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부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거품이 빠지고 부실이 정리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산들이 제 주인을 찾아가는 정화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제 계기판을 여러분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매일 아침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기르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금리의 역설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파동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하이어 포롱거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 하니 시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본은 수익률이 더 높고 안전한 곳을 찾아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국 정부가 억지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면 할수록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쏟아붓는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 경기를 살리는 대신 환율을 자극하고 물가를 올리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런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아주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과거에 계약했던 사업장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분양만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겠지만 이제는 분양이 잘 되어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흑자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인 곳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대출 회수에 나서면 건설사는 버틸 재간이 없고 이는 곧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며 실물 경기를 초토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빼앗아 부실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역선택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자리에는 오직 관치금융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집값은 언제 안정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결국 이 금융시장의 왜곡이 해결되어야만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금리를 억지로 누르고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터질 거품의 크기만 더 키우는 꼴이 되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던 시점의 부동산 대출 규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이 경제의 전부인 양 매달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은 가계부채를 동력으로 한 자산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지금처럼 온 국민의 자산이 아파트라는 콘크리트에 묶여있는 구조에서는 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국가 전체가 휘청이는 악순환을 끊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이 영끌을 통해 시장에 진입했던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이는 향후 소비 위축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겁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써야 하는 가구가 늘어날수록 내수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죠. 정부가 아무리 내수 진작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도 가계의 가용소득 자체가 이자 부담으로 바닥난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부동산 PF라는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쏟아붓는 돈이 간접적으로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봉책에 속지 말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각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심히 관찰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민간 부채의 위험성과 통화 정책의 일관성 결여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라도 하향 조정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 유출과 금리 폭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미 실체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남들의 투자 성공담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부채의 만기가 언제인지, 금리 변동에 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생존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차가운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의 징후는 항상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혹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을 때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며, 이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가혹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경제의 사계절 중 겨울이 깊다는 것은 곧 새로운 봄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부실이 정리된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성장의 싹이 돋아나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긴 조언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본질을 꿰뚫는 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직접 설계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하며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는 타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냉철한 판단과 발빠른 행동을 실천하는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